국정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는 지대지 미사일 형태로 도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설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돼 휘발유 리터당 가격은 전국 평균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 인상을 앞둔 오늘 주유소엔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급락했고 위안화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군 발암물질인 소방차 배기가스가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연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기관지도 안 좋고 장기 점검을 할 때 매연을 마시면서 장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기가스 배출 시설을 설치한 소방서는 10곳 중 1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로, 사거리 등 분석할 것이 복잡하고 많아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니 그게 며칠씩 걸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 어떤 때는 몇 달도 걸린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국정원은 발사체가 외형상 지대지 미사일로 보인다면서도 공격용이라 단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체가 과거처럼 도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외 압박 의도가 있지만 협상의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사 직후 북한 매체가 영문판에서 자극적 메시지를 삭제하고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게 근거입니다. 너희들도 훈련하지 않냐, 너희들도 실험하지 않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보도 논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과거와 조금 다르다.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때처럼 대응 사격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갔고 군사합의와 정상회담이 있기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네, 국정원이 이렇게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결론을 유보하고 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의 평가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된 직후 장면이 포착된 위성사진입니다. CNN이 미들베리 국제항 연구소에서 입수해 공개한 사진에는 발사체의 연기가 상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의 발사 위치와 배기가스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2월 열병식에 등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언론에 잇따라 출연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발사체의 성격에 집중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미국이 설정한 1차 저지선을 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know a couple of things. One, there at no point was there ever any international boundary crossed. That is, they landed in the water east of North Korea and didn't present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r to South Korea or Japan.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till have every intention of negotiating a good resolution with North Korea to get them to denuclearize. 폼페이오 장관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은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응해 협상 국면을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렇다고 제재를 풀지도 않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 교착 국면을 풀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미 두 나라는 어제 오늘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낮은 수준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류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오늘 추가적인 분석 결과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발사체 중 일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는 전문가 관측도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함께 분석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역시 양국이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 한미 당국이 철저한 조율 속에 대응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1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점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발사 당일에도 양국의 관련 부처들이 즉각 소통했는데 이때 대북 비난을 강화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 비핵화 협상 재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현 대화와 협상 프레임을 깨지는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최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연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한 만큼 그때까지는 판을 깨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계속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놓고 강경 대응으로의 전환 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는 물론 관련국 모두 상황을 신중히 관리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 반대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검찰의 집단 행동보다는 대국민 설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검찰의 논리를 앞으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급히 돌아온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 기간 출근도 하지 않고 눈에 띄는 행보를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담당 부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가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검찰의 통제가 어려워져 부실 수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2017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가운데 3,000명가량은 검찰에서 기소된 통계를 들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거란 논리입니다.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의 이런 문제점들이 공수처 공방에 밀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문무일 총장 주재로 대검 간부들이 모여 대국민 홍보 등 검찰의 논리를 국회 논의에 반영할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집단 행동보단 설득에 우선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문 총장의 공개적인 반발이 여론의 시선을 일단 수사권 조정으로 가져온 가운데 검경의 논리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청와대 기류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도 경청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드라이브를 걸었던 조국 수석의 언급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공개 반발 이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음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하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찰 개혁안을 소개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창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정보경찰 혁신 작업과 경찰대 개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고도 썼습니다. 조 수석은 또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자신의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됐을 뿐 법률로서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이 검찰 달래기 성격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입장을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 경찰개혁에 대한 언론기사 2건과 수사권 조정 찬성 여론이 60%에 가깝다는 기사 1건을 첨부했습니다. 설득을 통해 반발을 줄이는 한편 청와대 역시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유소엔 차량이 몰렸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더 오를 가격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정부가 내수 부진과 서민 경제를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낮췄던 유류세를 다시 단계적으로 되돌려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축소로 내일부터 반영될 가격 인상 요인은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입니다. 지난 11월 내린 인하폭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예고된 인상 소식에 주유소엔 하루 종일 손님이 몰렸습니다. 조금만 넣으려고 했는데요. 내일 오른다고 그래서 제가 가득 넣습니다. 유가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 때문인데 유류세 인하 축소까지 반영하면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전국 평균은 리터당 1,500원이 넘고 서울은 1,600원 선까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고 최근에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고 또 오른다 그래가지고 오늘. 당장 경제에 미칠 여파가 우려됩니다.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 유류세를 되돌리기로 한 것도 경제에 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0%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세가 약한 상황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겠고 기업의 투자라든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시민단체들은 유류세 인하 때는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천천히 내렸다며 당장 오늘 자정 인상분을 계산해보고 갑자기 많이 올리진 않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점 매석이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의 최대 악재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막판 협상 타결을 놓고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너무 느리다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상 막판에 최대한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해 협상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런 협상은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매겼던 10% 관세를 금요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7,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왔던 3,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도 곧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주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협상 진행에 낙관적 견해를 밝히며 이번 주까지는 협상이 결판날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관세 추가 인상 방침은 협상 막판 중국의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put pressure on China, but I think he just achieved the opposite.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5천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국은 일단 정면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는 두 나라와 국제사회 모두의 이익이라면서 지금의 틀을 깨지는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충격 속에서 상하이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오는 8일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고 그냥 준비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양봉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예전에도 많았다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我们还是希望美方能够同中方共同努力，相向而行，争取在相互尊重的基础上达成一个互利双赢的协议。 오는 8일 미국에서 예정된 고위급 협상에 중국이 대표단 파견을 취소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교부는 참석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준비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至于你关心的磋商的一些具体问题，我建议你可能还是向主管部门去询问。 베이징 외교관은 중국이 일단은 미국을 자제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중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아 중국 상하이 지수는 5.58%, 홍콩 항생 지수는 2.9% 급락했습니다. 2016년 초 이래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대외 개방 조치를 쏟아냈고 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중국이 막판 합의 도출에 주력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모스크바를 이륙해서 28분 만에 긴급 회항에서 비상 착륙하다가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41명이 숨졌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한 뒤 낙뢰를 맞아서 전기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 회항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이동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인 채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승객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여객기가 폭발할 듯한 일촉즉발의 순간 승객들은 비상 탈출을 시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 2분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소속 여객기가 무르만스크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세레미티에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이륙 직후 모스크바 상공을 선에 비행하다 고도를 급격히 낮춘 뒤 관제탑에 긴급 회항을 요청했습니다. 28분 뒤 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여객기는 활주로에 내린 직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명과 승무원 1명 등 모두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는 모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비행기가 낙뢰를 맞아 전기장치에 이상이 생겨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Из-за молнии у нас произошла потеря радиосвязи, переход самолета как упрощенный минимальный режим, он так называется, режим прямого управления. 그러나 당초 이륙할 때부터 기체 배선 계통에서 발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С ними, как я уже сказала, работают следователи и психолог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국인 피해자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현장 K, 오늘은 소방서 차고지에 들어차 있는 1군 발암물질 디젤 배기가스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관 5명이 암에 걸려 3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디젤 배기가스와 암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루 2차례 소방차 시동 점검을 하면 이 디젤 배기가스가 들어차고 이걸 빼주는 배연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떤 소방서는 있고 어떤 곳은 없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장 K 박영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입니다. 교대 시간을 앞두고 실시되는 소방차량 시동점검입니다. 1시간씩 하루 2차례 진행됩니다. 시동점검 시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 화학물질 수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1군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입니다. 가스가 빠져나갈 통로나 시설이 없다 보니 이렇게 배출된 디젤 배기가스는 바로 옆 사무실과 휴게실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소방관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연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기관지도 안 좋고 차고지가 좁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직접적으로 장기 점검을 할 때 매연을 마시면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했던 소방관 5명이 암에 걸리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젤 배기가스로 인한 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사무실 쪽으로 배기가스가 자주 체류되는 관계로 직원들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자주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소방청도 디젤 배기가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배연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배연시설을 설치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자 배기가스가 천장 쪽 호스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장치를 통해 모인 배기가스는 정화 필터를 거쳐 소방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실제로 장비 설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실내 대기 오염물질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79%, 일산화탄소는 97%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연 시스템을 설치한 소방서는 10곳 중 1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다 보니 시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시설 설치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 K 박영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역 배우 지망생 아이들 둔 부모라면 솔깃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방법으로 5억 원 가까운 거액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예인 지망생이던 홍 모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1월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 양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으니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 저기도 안 넣었었는데 갑자기 애 얼굴 하나 보고 캐스팅 시켰다. 그래서 와가지고 촬영해라. 홍 양은 오디션 뒤 한 차례 단역 배우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뒤 이 기획사는 홍 양을 더 키워주겠다며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교습비를 내는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은 이렇게 자녀가 방송에 출연할 것으로 믿은 부모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곳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교습비 명목으로 15명으로부터 총 5억 원 가까이 챙겼는데요.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7천만 원 가까이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연은 단역으로 한 차례 또는 아예 안 됐고 출연 성사 노력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촬영이 일정이 늘어진다 또는 아역 댄스 그룹에서 다른 배역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결성하는데 늦어진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 끌게 하다가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습비는 부모들이 아닌 기획사가 부담하는 게 업계의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기획사는요, 고액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다는데 왜 비용을 달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경찰은 스타를 꿈꾸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울린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9개월 전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진 곳에 잘못 주차해 미끄러진 차량에 4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그 뒤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놀이공원 주차장. 주차된 흰색 차량이 다가오더니 가족을 덮칩니다. 4살 하준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가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놓은 채 시동을 끄고 간 건데 주차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뒤 하준이 가족은 옛 사진 한 장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왼쪽 손에 잡고 있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청와대 국민청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와 보조 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했고 14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와 경찰청도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루교통법 개정안 통과되고 국토부에서 4월에 발표 났을 때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사고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뀐 게 없었어요. 내 방송에 나오고는 있는데
주말에 그 복잡한 녀석은 누가 안내문은 너무 작고요. 다시 전화도 하고 편지도 썼지만 가슴 아픈 답만 돌아왔습니다. 두 번 분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다시 또 사고가 나면 바뀔 거라고. 힘들고 아파도 하준 엄마는 꼭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같은 사고로 떠나보게 되는 아이는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고를 막겠다며 정부가 개정한 도로교통법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주차장법, 일명 하준이법은 1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하준이 사고 6개월 뒤 나온 정부 종합대책. 경사진 곳에 주정차 할 땐 고인목을 괴고 바퀴를 돌려놓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단속도 어려워 지난 1년간 적발된 운전자는 1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나 단속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예본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준이 사고가 났던 놀이공원. 놀이공원 측이 미끄럼 방지 고인목을 팔고 있는데 이용자는 전무한 상황. 그나마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 안에서 팔고 있습니다. 여기 고인목은 어디서 팔아요? 이러다 보니 주차장 곳곳에 안전수칙이 적혀 있지만 고인목을 고정한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안전표지판 역시 문제입니다. 표지판이 운전석 오른쪽에 위치해 운전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곳에 저런 그 주의 표지판들이나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시인성이 크게 좋지 않아요. 지난해 1월 이런 안전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다른 법안이 있다. 형벌이 제각각이다. 규정을 맞추고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속에 법사위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사고 때마다 어린이 사고만은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부와 정치권. 또 다른 하준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송학규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기무사를 조사하면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엔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전방위로 사찰한 내용이 기록돼 있어 큰 파문이 일었었죠. 그 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지난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기무사의 사찰 행적이 담긴 군수사단의 수사 기록, 강나루 노윤정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세월호 참사 엿새째. 생존자 확인과 시신 수습에 정신없던 그때 기무사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방첩활동 계획서, 간첩활동을 막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유가족에게 접근해 반정부 활동을 조장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목항 등 진도 지역에 기무부대원 21명, 안산 지역에 2명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사찰 계획을 세웁니다. 기무사는 유가족의 종북화를 막겠다며 세월호 TF에 아예 불순 세력 관리팀까지 만듭니다. 한 달 뒤인 5월 29일에 만들어진 보고서, 종북세, 즉 종북 세력이란 소제목 밑에 세월호 피해자 대책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사 한 달여 만에 세월호 유가족이 종북 세력으로 규정된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무부대원은 당시 종북세라는 제목이 아예 위에서 내려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장군이셨던 분들도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굉장히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질책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또 다른 보고서에서 기무사는 종북 세력의 총 공세에 맞서 안보단체를 이용해 종북 이슈를 이슈화하고 청와대 중요 보고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청와대와 기무사 등의 권력의 핵심 이미 종북 프레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을 잃고 극도의 고통을 겪던 세월호 유가족. 기무사는 그런 유가족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왔습니다. 그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 날 단원고에서 처음 촛불을 밝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빨리 살아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촛불이 켜진 지 사흘 뒤 기무사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집회가 반정부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단 하나. MLB 파크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회에 가봤더니 정치 어젠다 집회더라는 글이 올라왔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기무사는 군 장병, 군인 가족은 참여하지 못하게 정신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반정부 움직임을 경계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이념 성향 관련 보고가 집중됩니다. 단원고 학부모 다수가 반월공단 노동자라는 이유로 반정부 성향이고 보상금을 주면 해결이 기대된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유가족 대표에 대해서는 학원을 운영하는 등 평범한 직업이라면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성향이 사회 비판적이라고 규정했고 정의당 당원이란 허위 사실까지 보고됩니다. 옛날 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이제 파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촛불 집회가 확산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향군을 중심으로 가칭 범보수 연합을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한문과 서울광장 등 집회 장소를 선점해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최근 2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지만 여기에 결부된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상황을 보니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엔 최근 들어 단시간 아르바이트 광고가 늘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9시까지 일하시는 분 구하고 9시부터 이제 끝날 때 12시까지 일하시는 3시간만 일하시는 분을 구하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이나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일자리들입니다. 올해 1분기 취업자가 한 달 평균 17만 7천 명 늘어 정부 목표치를 웃돌긴 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80%는 이처럼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였습니다. 특히 최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 업종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0% 이상씩 늘었습니다. 공공행정과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명 중 1명꼴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아르바이트를 쪼개 고용하고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 대부분이 단시간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임금이 줄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일자리만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두드러지게 늘어 취약계층 타격도 우려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음에 따라서 소득 감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취약계층의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는 정부는 일자리 여건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추경 예산 2천억 원을 넘게 배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렇게 초단시간 일자리가 느는 건 비용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주말에만 문을 여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탄력적 자영업이라는 새로운 패턴,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중 내내 닫혀있던 이 디저트 가게. 토요일 낮이 되니 문을 엽니다. 기다렸다는 듯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주중에는 회사에 가고 주말에만 장사하지만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임대료가 좀 저렴한 곳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쭉 계속 완판하고 있습니다. 이 채식 음식점도 금, 토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가게 주인의 본업은 요리 강사. 강사도 하고 음식도 팔고 싶어서 일주일에 이틀만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가게를 빌리기에는 원래 하던 일을 접어야 되는 부담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틀만 빌리면 하던 일이랑 병행할 수도 있어서 술집 한 구석을 빌려 주말 오후에만 문을 여는 독립출판 전문 서점도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모두 쏟아붓는 기존의 창업 공식에서 벗어난 가게들입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창업 실패의 부담은 줄이고 쉬는 가게를 빌려 쓰는 등 임대료를 낮추는 게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SNS로 영업시간, 신상품 등을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면서 탄력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인스타 보고 여기 마카롱집 오늘 신상 들어오고 문 열었다고 해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평소에 SNS 보고 맛집 같은 거 자주 찾으러 오고 해요. 손님이 오기만을 문 열고 기다렸던 가게들. 이제는 열면 찾아오는 가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가자지구에서 5년 만에 또다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무장 세력의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군이 공습으로 맞서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했는데요. 양측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슬람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을 앞두고 가자 지구에서 쉴 새 없이 로켓포가 쏘아집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이틀 동안 600발 넘게 발사돼 민간인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의 군사시설 등 26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준 지원금을 반입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고위 인사도 승용차로 이동 중에 숨졌습니다. 14개월 된 여아를 포함해 팔레스타인에선 27명이 사망했습니다. الأطفال بيلعبوا وصار عليهم قصف صاروخ زنانة. قصف إسرائيل صاروخ زنانة نزل عليهم.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로켓포 5사격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게 했다고 반박하면서 공습을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는 2007년 하마스가 점령한 뒤 이스라엘 등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충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테러리스트 단체의 공격에 직면했다며 이스라엘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좌초 위기를 맞은 듯했던 양측의 휴전 협상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산불들. 지난달 국가재난사태까지 부른 강원 산불처럼 크게 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산불은 나지만 큰 불은 없다는 핀란드에선 어떤 효율적인 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유광석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봄볕을 받아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당초 벌목과 목재 운반을 위해 대형 트럭이 지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든 산림도로는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로가 됩니다. 숲속 어느 지점에서든 300~400m만 가면 이 같은 산림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그만큼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은 숲속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히 놓인 산림도로로 인해 숲이 평균 1.5헥타르 미만의 작은 단위로 나뉘다 보니 큰 불이 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Very effective fire of fuel break system. Like you can see, it's natural here that you have a mineral, so the fire doesn't come over unless there's.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핀란드 기상청은 기온과 습도, 강수량 등을 토대로 매일 산불 위험 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고 6인 위험 지수가 4를 넘으면 TV와 라디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And we have to be careful, and we start the open flame prohibition. 조기 경보가 발령되면 항공 감시도 시작됩니다. 화재 기미가 보이면 즉각 위치와 규모를 소방당국에 알려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게 합니다. And we try to always find the nearest unit to respond to the fire, and we have quite well. 핀란드에서도 연평균 1000여 건의 산불이 나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연간 피해 면적은 500여 헥타르, 전체 산림의 5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빠른 화재 포착과 신속한 진화로 1등 산림국가의 숲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헬싱키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최근 동영상 채널 유튜브에서 1인 방송 제작자, 즉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문제는 없는지 이호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능숙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5년차 유튜버 허준석 씨. 허 씨는 EBS 강의까지 한 교사입니다. 학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를 선택했습니다. 수업 때 도저히 못 쫓아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유튜브 링크를 그냥 툭툭툭 던져주면 그 친구들이 학기 말쯤 되면 이렇게 좀 따라오는 거죠. 교사 이현지 씨도 구독자 수 25만 명의 유명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기 전보다 그냥 일단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할 때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정규 수업에 유튜브를 전면 도입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각자 이제 유튜브 보면 되겠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묻는데 책보다 유튜브가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내일 학교에서 물어봐야지 하고 까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로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교사 유튜버는 어느새 1000명에 육박합니다. 한편에선 이런 흐름이 아이들의 동영상 과다 노출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사실 고민이긴 해요. 너무 학생들의 뇌 발달이나 이런 자극적인 영상에 뺏겨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교사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것에도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 유튜버를 금지해달라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여름까지 교사 유튜브 활동에 대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섬 생태계 변화를 가늠해 볼 때 괭이갈매기도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경남 홍도에서의 괭이갈매기 번식 날짜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에서 50km 떨어진 작은 섬 홍도입니다. 매년 괭이갈매기 수만 마리가 찾아옵니다.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입니다. 곳곳에 빼곡히 둥지를 튼 갈매기들. 4월에서 8월 사이 이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이 번식 시기가 최근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11일이었던 번식 시작일이 2년 전부턴 열흘 정도 빨라져 4월 초로 바뀐 겁니다. 생태 전문가들은 수온이 오른 탓으로 분석합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괭이갈매기의 번식 시기가 해양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가 번식지 주변에 일찍 모여들게 되어 이 시기에 맞춰 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바닷속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줄무늬가 선명한 범돔, 화려한 빛깔의 어랭놀래기 등 동남아 바다에서 볼 법한 아열대성 물고기가 근처 바닷속 어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열대, 아열대 기후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인 고깔닭의 장풀. 국내에선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홍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온난화가 먹이 사슬로 연결된 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태안 난도와 독도 등에서도 온난화에 따른 섬 생태계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